전국의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축구 소식만 쏙쏙 골라내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독일 분데스리가 18라운드 주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승무패 4회차 경기에 들어온 분데스리가 7경기를 치르는 14팀이 지난 주말에 어떤 경기를 펼쳤고 또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승무패 4회차 경기를 간략하게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승무패 현미경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개괄적인 아웃라인을 잡아 두시고 금요일에 업로드해드리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을 통해 마무리 픽을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뿐만 아니라 쌀 언더오빠, 프로토 언더오버 예측 결과와 함께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 설명 동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고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살로만 뉴스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네, 살로만 뉴스 독일 분데스리가 18라운드 주요 경기 결과 첫 번째 경기입니다. 승무패 4회차 3번 경기로 들어온 도르트문트와 아우크스부르크가 지난 주말에 18라운드에서 어떤 경기 결과를 받아냈는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펼쳐졌던 18라운드 경기에서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을 떠났는데 2대4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에이스 홀란드와 산초 선수가 각각 2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넨글라트바흐의 화력에 조금은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2대4로 완패를 당했는데 이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분데스리가에서 3경기 기준으로 1무 2패 2연패 흐름 속에서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홀란드 선수가 최근에 이 마인츠전과 더불어서 2경기 침묵 후에 멀티골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홀란드 선수가 2골이나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쪽에서 4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4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3골이나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주말에 승무패 4회차 3번 경기로 들어온 아우크스부르크와의 홈경기에서 세트피스 수비 쪽에서 고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풋볼살롱의 생각입니다. 물론 아우크스부르크가 올 시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우크스부르크에는 직접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운 칼리주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롭고 최근에 이 최전방 공격수 니더레흐너 선수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첫 골 마수거리골을 신고를 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분데스리가 3연패 하락세를 탈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니온 베를린이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은데 그러한 우니온 베를린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그 과정에서 최전방 공격수인 니더레흐너 선수가 무려 2골이나 넣어줬습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에는 골이 없다가 16경기 분데스리가 16경기 만에 2골을 넣어주면서 이름값을 해줬습니다. 이 최전방 공격수 니더레흐너 선수가 180 후반의 장신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9골 지난 시즌 13골과 6도움을 올려준 굉장히 에이스 공격수인데 올 시즌에는 골이 없었다가 그래도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경기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다는 점은 최근 마탱이가 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위협적인 공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아웃국은 우니온을 잡아내면서 분데스리가 3연패 뒤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이 아우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우니온 베를린을 만나기 전에 주중에 펼쳐졌던 경기에서 바이에른 미넨과의 경기에서도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핀보가손 선수가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후반전에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데, 어쨌든 이 아우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살아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 쪽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은 하락세에 빠졌다는 것을 승무패 4회차 분석을 들어감에 있어서 조금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선수가 홀란드, 도르트문트의 에이스 홀란드 선수인데, 제가 지난 살로만 뉴스에서 사용했던 사진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이 레버쿠젠전에서도 패배를 했는데 이 홀란드 선수의 표정이 굉장히 무섭죠. 이 선수가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해맑은 표정으로 경기를 하다가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이따금씩 인상을 쓰곤 합니다. 이 미모에 씨발 욕 나오게 할래 이 족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홀란드 선수가 무려 2골이나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메넨글라트바흐 원정에서 패배를 한 것은 뼈아픈 패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인데 승무패 4회차 4번 경기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프랑크푸르트는 주말에 펼쳐졌던 아르미니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의 에이스 안드레 실바 선수가 2골을 넣었고, 친정팀으로 돌아온 루카 요비치라는 선수도 1골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살로만 뉴스 지난 시간에서 안드레 실바 선수와 요비치 선수가 지난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침묵을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헤르타 베를린과의 승무패 4회차 4번 경기를 앞두고 아르미니 원정에서 조금은 발끝 감각을 다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드레 실바 선수와 요비치 선수가 나란히 2골과 1골씩 넣어줬습니다. 또한 이 프랑크푸르트가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함에 있어서 왼쪽 측면에 필립 코스티치라는 측면 자원이 있습니다. 이 코스티치 선수가 원래는 원년 에이스인데, 이 코스티치 선수가 최근에 이 부상 복귀 이후에 굉장히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아르미니 원정에서 무려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특히 1골을 넣었는데 굉장히 멋진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 실바와 요비치라는 원투펀치가 살아난 상황에서 에이스 코스티치까지 1골 1도움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화력은 훨씬 더 강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프라이부르크전에서 침묵을 했던 실바와 요비치가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최근 마탱이가 간 헤르타 베를린을 상대로 융단 폭격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에 분데스리가 7경기를 기준으로 5승 2무 상승세를 타고 있고, 반면에 헤르타 베를린은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브레멘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4로 대패를 당했고, 최근에 분데스리가 4경기 1무 3패 부진의 늪에 빠졌는데, 이 헤르타 베를린이 수비도 좋지 않지만 문제는 공격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4경기에서 득점이 단 1골밖에 없고 실점은 무려 8골이나 됩니다. 헤르타가 공격 작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른 선수들도 문제지만 초중반에 굉장히 맹활약을 펼쳤던 에이스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브레멘과의 홈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직접 본인이 날카로운 돌파를 통해서 얻어냈는데,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다가 이 허무하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경기 만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 마테우스 쿠냐 선수이고, 이 마테우스 쿠냐 선수의 부진 속에서 도 이 피용택이나 이러한 선수들이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이름값을 해주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수비와 공격에 있어서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이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패 4회차 4번 경기로 들어온 이 프랑크푸르트와 헤르타 베를린의 매치업은 최근 분위기상으로나 선수들의 퀄리티 그리고 선수들의 최근의 상승세를 고려를 해봤을 때 프랑크푸르트 쪽이 조금은 이 우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이 최근에 안 좋은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감독 라바디아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공식 기사가 나왔고, 이 라바디아 감독뿐만 아니라 프리츠 단장까지 수뇌부까지 경질을 하면서 분위기 이 쇄신을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
이 프랑크푸르트를 맞이해서 감독까지 경질된 상황이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이 쉽게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헤르타 베를린이 이번 시즌을 앞두고 굉장히 1,000억이 넘는 이적료를 쏟아부은 팀인데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라바디아 감독의 경질은 어떻게 보면 당연시되는 일이었고 프리츠 단장까지 경질을 했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이 추후에 이 감독 경질과 단장 경질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토 오브 더 데이에서 살펴드릴 선수들은 이 두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원투펀치인 안드레 실바 선수와 루카 요비치 선수입니다. 이 안드레 실바 선수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무려 14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이 루카 요비치 선수는 최근에 프랑크푸르트로 임대 이적을 해왔는데 원래 프랑크푸르트 출신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해서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2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친정팀인 프랑크푸르트로 임대 이적을 해와서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2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이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돌아오자마자 3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면서 확실히 분데스리가 쪽과 사대가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는 헤르타 베를린의 에이스 마테우스 쿠냐 선수인데 이 브레멘전에서 페널티킥,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놓치고 나서 허무한 표적을 짓는 쿠냐 선수입니다. 이 헤르타 베를린은 다른 선수들도 물론 분발을 해줘야 되지만 이 쿠냐 선수가 다시 살아나줘야지 헤르타 베를린의 어떤 투자 대비 성적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근에 이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브레멘전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아스날 출신인 귀행두지 선수와 이 쿠냐 선수가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귀행두지 선수가 아스날에서도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이 동료들과 싸움을 하다가 임대 이적으로 쫓겨간 선수인데 이 귀행두지 선수가 쿠냐 선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헤르타 베를린이기 때문에 승무패 4회차 분석을 앞두시고 이러한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경기는 승무패 4회차 5번 경기에 들어온 우니온 베를린과 메넨글라트바흐의 지난 18라운드 소식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했는데 이 동점골을 넣은 잉바르첸이라는 공격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주긴 했는데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동점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잉바르첸 선수가 왼발 슈팅이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이고 이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최전방 공격뿐만 아니라 2선의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이 멀티플레이어인데 골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선수인데 한 골을 넣어주긴 했는데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우니온 베를린이 연패의 흐름에 빠졌습니다. 최근에 분데스리가에서 2연패를 당했는데 이 라이프치히라는 강팀을 맞아서 0대1로 패배한 것은 조금은 수긍이 가는 결과이긴 하지만 이 아우크스부르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1대2로 패배를 했다는 것은 확실히 우니온 베를린은 시즌 초중반에 보여줬던 이 날카로운 창이 조금은 무뎌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우니온 베를린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 시즌 우르스 피셔 감독 체제에서 실리 축구뿐만 아니라 공격력까지 가미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니온 베를린의 막스 크루제 선수가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는 플레이메이커인데 막스 크루제 선수의 부상이 장기화되면서 우니온 베를린의 화력이 점점점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막스 크루제 선수의 부재 속에서도 리버풀에서 임대 이적한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탱크, 아워니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이 프리드리 같은 수비수들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심심치 않게 헤딩골을 뚝배기로 넣어주면서 우니온 베를린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그러한 이 제 몫을 해줬던 선수들마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니온 베를린의 날카로운 창끝이 조금 무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방증을 해주는 것이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이
우니온 베를린이 바이에른 뮌헨과 더불어서 올 시즌 유의하게 분데스리가에서 전 경기에서 득점을 하던 팀이었는데 라이프치히전에서 0대1로 패배를 한 경기가 올 시즌 첫 무득점 경기였습니다. 또한 아우쿠스 원정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올 시즌 연패에 2연패가 없었던 우니온 베를린인데 올 시즌 첫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우니온 베를린이고, 반대로 메넨글라트바흐는 직전 도르트문트를 홈에서 4대2로 완파를 하면서 상승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이 메넨글라트바흐 역시 굉장히 마르코 로제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가하는 이 팀이고, 메넨글라트바흐는 2선과 중원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자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2선 퀄리티가 있는 2선 자원들의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과 공격 패턴 을 통해서 공격 작업을 시행을 하는 팀이고, 수비 상황에서는 이 압박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특히 측면 지역에서 굉장히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니온과 메넨글라트바흐 경기는 굉장히 이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 경기이고, 메넨글라트바흐는 우니온과는 다르게 최근에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5경기 4승 1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튀랑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7경기 만에 도르트문트전에서 득점포를 재가동 했기 때문에 이 튀랑 선수가 살아난 것은 메넨글라트바흐의 화력 강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메넨글라트바흐가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인 플레아 선수가 7경기 무득점 부진에 빠졌는데, 이 플레아 선수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튀랑 선수가 7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메넨글라트바흐의 2선 핵심 자원인 요나스 호프만 선수가 최근에 부상 복귀 이후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스 호프만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전, 최근에 있었던 이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무려 2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메넨글라트바흐에게 안겼고, 이 뮌헨전 맹활약 이후에 조금 침묵을 하다가 3경기 만에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어시스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스 호프만이 살아난 메넨글라트바흐의 화력을 우니온 베를린이 막아낼 수 있을지 조금은 이 의문이 되는 경기이기 것이 승부패 4회차 5번 경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가 요나스 호프만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독일 국가대표팀에도 승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이 호프만 선수가 부상으로 한 달 이상 결장을 하면서 메넨글라트바흐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금은 이 상승세가 주춤했었던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이 요나스 호프만 선수가 돌아와서 컨디션을 점점점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메넨글라트바흐의 요나스 호프만을 필두로 해서 슈틴들, 그리고 중원의 노이하우스, 그러한 선수들,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도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매치업은 승부패 4회차 6번 경기 브레멘과 샬케의 경기입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말에 헤르타 베를린 원정을 떠나서 무려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 자원인 젤케 선수와 사전트 선수가 이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5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젤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고, 사전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진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어쨌든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골맛을 본 것은 이 샬케전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수비수 토프락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다시 머리 뚝배기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2골이나 넣고 있는 토프락 선수이고, 올 시즌 4골을 넣고 있는 비텐코르트 선수가 6경기 만에 1골 1도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브레멘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케전을 앞두고 주요 핵심 자원들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4대1 완승까지 챙긴 브레멘이기 때문에 더욱이 최근에 분데스리가 4경기를 기준으로 2승 1무 1패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브레멘이기 때문에 샬케가 최근에 다시 살쾡이 4마리 모두로 변신을 했습니다. 샬케가 호펜하임전에서 4대0 대승 이후에 또다시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론 주말에 펼쳐졌던 바이에른 뮌헨,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뮌헨과의 홈경기에서 0대4로 대패를 한 것은 상대가 뮌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호펜하임전 승리 이후에 또다시 3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강등권 최하위로 밀린 것이 샬케입니다. 샬케와 함께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3대2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탔는데 샬케는 또다시 3연패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강등권 싸움이 더 힘겨워졌습니다. 샬케로서는 아쉬웠던 것이 그래도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전반전에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2번 정도가 있었는데 바이에른 미넨의 골키퍼 노이어 선수의 선방에 모두 막히면서 득점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샬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19살 신예 미국 출신의 신예 공격수 매튜 호페 선수가 최근에 소년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3경기 연속골 5골을 넣고 있었는데 이 바이에른 미넨전에서는 침묵을 했기 때문에 3경기 연속골 흐름이 멈췄습니다. 이 샬케가 최근에 이적생 훈텔라르 선수 임대 이적을 해왔습니다. 아약스에서 활약을 하다가 왔는데 이 훈텔라르 선수가 과거에 샬케에서 득점왕까지 차지를 했을 정도로 전성기를 보냈던 선수인데 어느덧 35살이 훌쩍 넘긴 노장 선수가 돼서 친정팀의 강등을 막기 위해서 임대 이적을 해왔는데 훈텔라르 선수는 지난 바이에른 미넨전에서 명단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승무패 4회차 6번 경기 브레멘 원정에서 과연 훈텔라르 선수가 나올 수 있냐 없냐가 샬케의 공격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훈텔라르 선수의 어떤 출전 예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에 올려드릴 승부패 현미경 분석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이 샬케의 감독 크리스티안 그로스 감독이신데 이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감독님입니다. 지난 호펜하임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데스리가 최다 무패 기록 타이 기록 달성에서 그러한 불명예에서 샬케를 건져내신 분인데 어느덧 다시 3연패에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레반도프스키 선수에게 3번째 골을 실점을 한 다음에 이 머리를 감싸지는 이 표정인데 샬케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공격인데 최근에 수비가 굉장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다음 매치업은 승무패 4회차 8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레버쿠젠 경기입니다. 승무패 4회차에서 분데스리가에서 최고의 빅매치라고 볼 수 있고 라이프치히와 레버쿠젠이 최근에 두 팀 모두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마인츠 원정에서 2대3으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마인츠가 최근에 보스벤손 감독이라고 마인츠에서 선수로 뛰던 선수 출신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이 보스벤손 감독 체제에서 수뇌부까지 과거 마인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수뇌부로 개편을 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이변의 첫 희생양이 된 것이 라이프치히이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데스리가 4경기를 기준으로 1승 1무 2패 부진에 빠졌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 감독이 최근에 이 라이프치히가 문제인 것이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앙헬리뇨를 활용한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상대팀으로 하여금 예측이 가능하게 바뀌었고 또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신 공격수 세를로트를 2경기 연속 선발로 기용을 했지만 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를로트 선수가 움직임 자체는 괜찮았는데 득점을 해주지 못하면서 세를로트 카드 역시 조금은 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라이프치히의 공격 특징이 최전방에서 묵직한 공격수 프랑크푸르트로 따지면 안드레 실바나 루카 요비치 같은 이 피니셔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2선의 다니 올모, 폴센, 포르스베리, 자비처, 은쿤쿠 이러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해주는 팀인데 이러한 선수들이 한 명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라이프치히의 공격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기회를 얻었는데 황희찬 선수 역시 워낙 출전 시간이 짧다 보니까 공격적인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도 수비 상황에서는 열심히 수비에 가담을 하면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 최근에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마인츠 직전
라이프치히와 맞붙었었던 마인츠로 임대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 이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와 마인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마인츠의 감독,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스벤손 감독과 굉장히 진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이 스벤손 감독과 황희찬이 인연이 있는 것이 이 보 스벤손 감독이 감독 경험 자체는 많지 않은 이 감독님인데 이 라이프치히 마인츠로 오기 전에 FC 리퍼링이라는 팀의 지휘봉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 리퍼링이라는 팀이 어떤 팀이냐면 황희찬 선수가 전에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하기 전에 뛰었던 짤츠부르크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짤츠부르크라는 팀이 레드불이라는 어떤 음료 회사가 이 운영을 하는 팀인데 이 레드불 짤츠부르크의 위성구단격인 팀이 FC 리퍼링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정민 선수도 리퍼링에서 경험을 쌓았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 리퍼링이라는 팀이 짤츠부르크의 위성구단이고 이 짤츠부르크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선수들이나 짤츠부르크의 2군 선수들을 리퍼링으로 임대를 보내서 경험을 쌓게 해서 리퍼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을 다시 짤츠부르크로 올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리퍼링의 감독을 맡았던 것이 현 마인츠 감독을 맡고 있는 스벤손 감독이고 이 스벤손 감독이 리퍼링을 지휘했을 때 황희찬 선수가 짤츠부르크로 이적을 해서 리퍼링에서 잠깐 이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희찬 선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스벤손 현 마인츠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황희찬을 임대 이적을 시키려는 그러한 기사가 현지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방증을 하듯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스벤손 감독과 황희찬 선수가 진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츠로의 황희찬 선수의 임대 이적설이 조금은 유력하게 보여집니다. 라이프치히가 이 마인츠전에서 덜미가 잡힌 것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2골이나 실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무패 4회차 8번 경기에서 맞붙는 레버쿠젠 같은 경우가 올 시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10골이나 넣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마인츠전에서 보여줬던 허술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준다면 레버쿠젠의 세트피스 한 방에 의외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승무패 4회차 8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쿠젠 역시 라이프치히와 마찬가지로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직전 볼프스부르크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덜미가 잡혔고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6경기 1승 1무 4패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2대1로 잡아내는 등 강팀을 잡아내기는 했는데 어쨌든 6경기 기준으로 무려 패배가 4패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라이프치히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고 레버쿠젠이 볼프스부르크전에서 공격수 알라리오 선수의 헤딩 슈팅이 골대를 강타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레버쿠젠이 위안을 삼을 것이 그래도 6경기 기준으로 분데스리가에서 4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4패를 당한 팀들이 모두 강팀과의 경기들이었고 모두 한 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도 극장골 레반도프스키 선수에게 극장골을 허용을 하면서 한 골차로 패배를 했고 최근에 잘나가는 프랑크푸르트에게 1대2 패배, 우니온 베를린에게 0대1 패배, 직전 볼프스부르크에게도 0대1 패배를 하는 등 아쉽게 한 골차 패배를 당했다는 점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위안거리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력 저하가 지속이 되고 있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레버쿠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라이프치히가 마인츠전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2골이나 실점을 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10골이나 넣고 있는 레버쿠젠의 세트피스 한 방이 무서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레버쿠젠의 약점을 살펴보면은 직전 볼프스부르크전에서 볼프스부르크의 전방 압박에 패스미스를 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겔스만 감독 체제에서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전방 압박을 레버쿠젠이 또다시 볼프스부르크전처럼 이 전방 압박에 당황을 해서 패스미스를 한다면 라이프치히의 그래도 퀄리티 있는 이선 자원들에게 조금은 허무하게 실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매치업은 서로의 약점이 명확한 상황에서 굉장히 난타전, 흥미로운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토 오브 더 데이에서 소개해드릴 것은 황희찬 선수가 마인츠전에서 교체로 투입이 됐었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감독님이 보스 벤손 현 마인츠 감독인데 마치 자기네 팀 선수를 끌어안듯이 굉장히 찐하게 포옹을 해줬습니다. 물론 임대 이적 설이 돌고 있다는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FC 리퍼링이라는 짤츠부르크 위성구단에서 이 감독과 선수로서 인연을 맺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누구보다 황희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포옹을 나눈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동원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고 과거에 구자철 선수도 뛰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에 대한 애정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 마인츠로 이적을 해서 무럭무럭 성장을 했으면 하는 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승무패 4회차 12번 경기 쾰른 대 아르미니의 주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펼쳐졌던 호펜하임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호펜하임전을 앞두고 샬케를 2대1로 패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쾰른인데 호펜하임, 크라마리치가 살아난 호펜하임에게 3골이나 쳐먹으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 호펜하임의 간판 공격수 크라마리치에게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헌납해서 허무하게 패배를 내줬고 그래도 아쉬웠던 것은 이 쾰른이 백업 공격수 모데스테가 페널티킥을 찾는데 실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코너킥 상황에서 울프라는 선수가 헤딩 슈팅을 했는데 그 헤딩 슈팅마다 골대를 맞으면서 0대3 스코어가 조금은 허무하게 됐습니다. 2골이나 넣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쾰른으로서는 0대3까지는 나올 경기가 아니었는데 골 결정력이 부족하면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고 올 시즌 홈에서 쾰른이 굉장히 고자다운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올 시즌 홈에서는 0승 3무 6패로 1승도 없는 쾰른인데 원정에서는 그래도 3승 3무 3패로 3승이나 거뒀습니다. 이 쾰른이 그래서 제가 호펜하임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쾰른이 그래도 원정에서는 이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대를 걸만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원정 버프마저 호펜하임에게 깨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쾰른이 이 아르미니를 상대로 홈에서 특히 홈에서는 1승을도 거두지 못한 쾰른이 아르미니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 매치업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다 실점 팀인데 홈에서는 쾰른이 무려 18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최다 실점 2등 팀입니다. 반대로 원정에서는 13골밖에 먹히지 않아서 최소 실점 6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그래도 수비력이 괜찮았는데 이 호펜하임 원정에서 3골이나 쳐먹으면서 쾰른이 원정에서의 강점도 조금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반대로 아르미니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굉장히 다부진 팀을 만나서 무기력하게 1대5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아르미니는 쾰른과 반대로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4승을 거뒀는데 원정에서는 1승밖에 없기 때문에 아르미니 역시 원정 고자이기 때문에 쾰른 원정을 떠나서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전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5로 완패를 당했고 최근에 그래도 분데스리가 6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승이나 챙기면서 강등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황입니다.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요아킴 닐슨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이 자책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가 1대0로 벌어진 감이 있고 아르미니가 그래도 프랑크푸르트전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이 공격수 코르도바 선수가 멋진 헤딩골로 올 시즌 분데스리가 첫 골을 15경기 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르도바 선수가 살아난 것은 아르미니가 쾰른전을 앞두고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선수가 아르미니의 에이스 도안 리츠 일본 국가대표팀 선수인데 지난 살로만 뉴스에서도 도안 리츠 선수의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쾰른과 아르미니의 포토 오브 더 데이를 꼽으면서 또다시 도안 리츠 선수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제가 일본 선수라고 의도적으로 화질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제가 수전증이 조금 있어서 이 본의 아니게 화면이 흔들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마지막 경기입니다. 승무패 4회차 13번 경기에 들어온 볼프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화끈한 경기가 예측이 됩니다. 볼프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 0대0 경기는 절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직접 레버쿠젠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바쿠라는 측면 자원이 골을 넣었고 최근에 볼프스부르크가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4경기 2승 2무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 2무 역시 우니온과 라이프치히라는 강팀들을 상대로 2대2로 비긴 것이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볼프스부르크의 감독님이 글라스너라는 수비수 출신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 출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비력을 탄탄히 하는 팀이고 이 글라스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쉽게 깨지지 않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최소 실점 3등을 달리고 있고 1등이 지금 라이프치히 17골을 실점한 라이프치히이고 2등이 레버쿠젠인데 18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점 면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이 볼프스부르크이고 홈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 실점이 2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짠물 수비가 좀 더 살아나는 것이 볼프스부르크이고 프라이부르크 역시 최근에 날카로운 공격 축구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슈투트가르트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우영 선수가 모처럼 12경기 만에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 역전 결승골을 멋있게 터뜨렸습니다. 후반 35분까지 소화를 하고 교체 아웃이 됐고 이 정우영 선수가 후반 20분경에 슈투트가르트의 에이스 와망기투카의 팔꿈치에 얼굴을 가격을 당하면서 출혈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하면서 후반 35분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역전골까지 넣었고 대한민국의 정우영 선수가 맹활약을 해서 슈투트가르트 전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밀러 골키퍼가 페널티킥, 이 슈투트가르트의 최전방 공격수 곤잘레스 선수의 페널티킥을 막아내서 이 역전승을 일궈냈고 프라이부르크 역시 볼프스부르크 못지않게 분데스리가 10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6승 3무 1패라는 상승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맞대결은 굉장히 화끈한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데이를 꼽아봤는데 이 선수가 우리나라의 정우영 선수입니다. 바이에른 미넨 출신이고 바이에른 미넨에서 프라이부르크로 이적을 했는데 프라이부르크에서도 주로 교체로 나오다가 이 직전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모처럼 12경기 만에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 첫 번째 골 장면에서도 정우영 선수가 어느 정도 일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역전 결승골을 통렬한 왼발 슈팅으로 뽑아내면서 이 감독님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우영 선수가 향후에 후반기 분데스리가 출전 기회를 좀 더 늘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정우영 선수가 무럭무럭 성장을 해서 황희찬 선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의 이 공격을 책임질 미래의 자원으로 쑥쑥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회차에 들어온 분데스리가 7경기 매치업을 기준으로 14팀의 근황과 간략한 매치업 프리뷰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 살로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조목조목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팩트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좀 더 수정 및 보완 발전시켜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세리아 A 경기죠. 승무패 4회차는 독일 분데스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아 A 경기 조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분데스리가 14팀을 정리를 해드렸고 내일은 이탈리아 세리아 A 승무패 4회차에 들어온 14팀 이탈리아 팀들의 주요 소식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